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네, 오늘은요, 도시전설, 로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 로어라고 하는 것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야기, 믿기 힘들지만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괴담, 도시전설들을 로어라고 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의 단잠을 불러일으킬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회사원 J씨는 언제부턴가 왼쪽 엄지손톱 안쪽이 간지럽다는 느낌을 받았다. J씨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그냥 무시했으나 며칠이 지나도 끊이지 않는 간지러움은 거의 고통에 가까웠고 그것은 이내 J씨의 신경을 긁어냈다. 멈추지 않는 간지러움에 예민해진 J씨는 점점 히스테릭하게 변해갔고 엄지손톱의 간지러움은 이제 큰 통증으로 바뀌었다.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J씨는 주변에 커터칼을 집어서 엄지손톱을 도려내 뜯었고 그러자 그 안에는 생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조그만 애벌레 같은 것들이 손톱이 있던 자리에 빽빽하게 껴들어 우글거리면서 J씨의 살점을 뜯어먹고 있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젠장. 아, 기분 나빠. 아, 내 손톱도 간지러워지는 것 같네. 그래요. 글쎄, 이런 이야기들이 왜 있는 걸까? 이거랑 유사한 이야기로 그 따개비 괴담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밀물 썰물이 이제 심한 바닷가에는 이제 바닷가 인근의 돌 같은 데에 따개비가 막 자라 있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그 바닷가를 거닐다가 넘어져서 다쳤어. 그러면은 그 다친 상처 안쪽으로 따개비의 약간 씨앗 비슷한 게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몸 내부에서 따개비가 자라난다는 식의 괴담이 있었거든요. 뭔가 미묘하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괴담이 생긴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이 안으로 들어가서 기생하는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식의 생각을 단편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닐까요? 기분 나쁘네요. 네. 여튼 그런 기분이 좋아지는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다음 두 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무도 궁합이 잘 맞아야 잘 자란다. 나무도 자신이 좋아하는 나무와 같이 심어지기를 소망한다. 싫어하는 나무를 옆에 심으면 나무는 신기하게도 성장을 멈추어 버린다. 오동나무와 뽕나무는 궁합이 맞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히아신스와 카네이션 역시 서로를 거부한다. 그러나 떡갈나무와 전나무는 서로 궁합이 잘 맞아서 나란히 심어주면 서로 더 잘 자란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무 따라서 이제 상성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글쎄요. 다 맞는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도시전설은 매우 있을 법한 이야기지만 아닐 수도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야 돼요. 여튼간에 그런 궁합이 있는 나무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 왜냐면은 어떤 나무들은 아주 강한 햇볕을 받아야만 잘 자라는 애들이 있겠지. 근데 또 어떤 나무들은 그렇게 센 햇볕을 받으면 잘 못 자라는 나무도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그 큰 나무가 먼저 잘 자라서 햇볕을 잘 막아준다면 작은 나무는 나름대로 잘 살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의 상성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다른 나무가 다른 나무를 막 좋아한다든지 싫어한다든지 그런 감정적인 것 때문에
잘 자라고 못 자라고 그러진 않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근데 뭐 확실히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식물에 감정이입 엄청 많이 하시고 그러죠. 예. 충분히 이런 이야기를 믿을 법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세 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평소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익숙하지 않거나 뜻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때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게슈탈트 붕괴 현상이라고 한다. 허나 익숙한 단어의 의미를 일부러 다른 단어의 의미로 바꿔서 기억하게 되면 점차 그 의미에 익숙하게 돼서 원래의 뜻은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게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들어진다고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게슈탈트 붕괴 현상 있죠? 의미 포화란 뜻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전에 알아본 적이 있지만 게슈탈트 붕괴 현상은 없는 그겁니다. 네, 그 정보의 포화 때문에 혼동이 있을 수는 있으나 어떤 것의 의미를 우리가 계속 생각한다고 해서 의미가 왜곡되진 않는다. 아무튼 그렇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건 또 다른 어떤 정보가 있네요. 만약에 숟가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얘의 이름은 젓가락이야 라고 해서 젓가락 이렇게 의미를 혼용해서 쓰다 보면 얘가 원래 이름이 뭐였지? 라는 생각이 언제부턴가 안 들게 된다는 거지. 뭐 그런 식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설득력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만 만약 그렇다면 흥미롭죠. 예. 그 무서운 이야기들이 전부 다 말이 돼야만 무서운 이야기이고 말이 안 되면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한 번쯤 해볼 만한 재미있는 상상력을 자극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죠. 예. 그래서 뭐 재미있는 이야기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게슈탈트 붕괴 현상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숟가락이라는 말을 예시로 들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숟가락이라는 말 되게 이상한 말인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어쩌다가 저런 이름을 갖게 됐을까? 게다가 숫, 그 받침이 디귿 받침이잖아요. 숟가락. 되게 이상하게 생긴 이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숟가락 이러면서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었어가지고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였네요. 다음 네 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대개 나이 드신 부모님을 소중히 모신다. 그러나 미국의 어느 인디언 부족은 늙은 부모님을 설득해서 나무 위로 오르게 한 다음에 밑에서 나무를 마구 흔들어댄다. 그러다가 만약 부모님이 거기서 버틸 힘이 없어서 떨어지게 되면 큰 도끼로 후려쳐서 죽인다. 그들은 먼 옛날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그랬듯이 늙고 쇠약해진 부모의 고단함을 덜어드리는 것이 효자의 신성한 의무라고 여기기 때문이었다. 만일 부모가 나뭇가지에라도 대롱대롱 매달려서 버틸 힘이 있다면 여전히 사냥이나 낚시를 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죽이는 일은 뒤로 미루어지게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효자네? 미친 효자네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 근데 나름 설득력이 좀 있어 보인다. 그죠?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사람으로서의 1인분의 도리를 못한다면 편히 쉬게 해주는 것이 자식의 도리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어딘가엔 있었을 것 같잖아. 네, 그래서 왠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거 하니까 떠오르는 영화가 있는데요. 예, 제가 또 영화 이야기 좋아하니까 영화랑 좀 결부를 지어야 되겠죠. 아리 에스터 감독의 미드소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내용이 되게 재밌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주인공이 있어. 여자 주인공이에요. 근데
약간 집안에 뭔가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심란해. 근데 그 여자 주인공의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친구들과 함께 북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자기 친구들끼리 가는 여행인데 그냥 이제 여자친구가 주인공이 너무 우울하게 있고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이 있으니까 남자친구가 그냥 야 너도 한번 같이 갈래? 이렇게 권유를 하거든. 근데 가겠다 그래. 그래서 이제 가게 돼요. 남자친구의 친구들 그리고 여자 주인공 이렇게 해서 북유럽의 어느 지역에 여행을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고요. 뭐냐면은 그 남자친구의 친구들 중에서 한 명이 북유럽 어느 마을에 조그만한 마을 출생이야. 근데 그 마을이 뭔가 되게 재미있는 전통성을 갖고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대학생이거든 그들이. 그래서 레포트를 제출할 겸 그 마을에 가보기로 한 거야. 근데 이제 그 마침 그 마을에서는 하지절 축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미드 서머인 거죠 말 그대로 미드 소마가 이제 가장 여름이 긴 시즌인 거야. 이때는 이제 백야 현상이 있어서 해가 안 져. 계속 해가 떠 있는 거예요. 그 시즌 때만 그 작은 마을에서 벌어지는 행사 비슷한 게 있어. 그래서 야 이거 대학교 레포트도 제출할 겸 재밌게 즐겨보자 해서 갔는데 그 행사가 되게 이상한 거야. 근데 겉으로 보기엔 되게 평화롭고 좋거든요. 네. 사람들이 막 흰 색깔 하늘하늘한 뭔가 원피스 같은 걸 입고 있고 다들 막 맨발에 막 푸른 막 풀숲 이런 데를 막 다니면서 밥도 먹고 이런 좋은 거야. 그래서 좋은 행사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마을에서 가장 우두머리인 나이가 가장 많으신 이제 부부가 있거든. 노부부가. 그 둘이 저기 위에 절벽 위에 올라가 있는 거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다 그걸 밑에서 지켜보고 있어 이렇게. 근데 이제 이 행사에 처음 온 이 일행들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런 애들은 이게 뭔가 싶어서 본 거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저기 있는 할아버지가 뛰어내려 절벽으로 푹 떨어져. 근데 막 머리가 깨지고 그랬는데 한 번에 안 죽었어. 그랬더니 마을 사람 중 하나가 오한마 있죠. 오한마 큰 망치 그걸 끌고 가서 머리를 빵 내려치는 거야. 그래서 살인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마을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아 해. 근데 이제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는 미치겠는 거지. 이게 도대체 뭔 그건가. 되게 평화로운 축제였는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그러면서 벌어지는 얘기입니다. 재밌겠죠? 예. 정신 나간 공포 영화고요. 좀 기괴하고 좀 징그럽고 이런 거 못 보시는 분들은 보지 마세요. 예. 하지만 공포 영화 즐기시는 분들은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참 재밌는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공포 영화 하면은 가장 흔하게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가 일단 어두움이야. 그죠? 밤, 어두움, 그림자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미드소마는 하지절 축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밤이 없어. 계속 밝은 거야. 그러니까 밝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공포라는 소재가 되게 참신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론가분들도 되게 높은 평가를 했던 기억이 나고 저도 되게 재밌게 신박하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치만 시청에 좀 주의를 하시라는 당부의 말씀만 드리면서 다음 이야기도 읽어드릴게요. 정신이 좀 보면은 좀 이렇게 돼. 도대체 감독은 뭘 먹고 평상시에 무슨 생각을 하길래 저런 영화를 찍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여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어요. 어느 선착장 가까이에 있는 선술집 주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주인은 항상 가죽으로 되어 있는 긴 검은색 앞치마를 걸치고 기다란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죽을 때까지 아무도 그의 다리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 주인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지독할 정도의 비린내가 난다는 것이었다. 라는 이야기네요. 맨날 이제 뭔가 긴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다리는 아무도 본 적이 없던 건데, 기묘하게도 그 사람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는 이상한 비린내가 났다. 그런 식의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는 있을 법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왜냐면은 그 전에 그 학교에서 있었던 무서운 이야기라고 하는 그 공포 게임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항상 긴 팔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야. 어떤 선생님인데 긴 팔만 입고 있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선생님이 사실 이 팔 이쪽 부위가 어떤 귀신한테 대가를 바쳐가지고 살아 돌아온 거라서 여기가 없어. 투명해. 그걸 남들한테 들키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니까 맨날 긴 팔만 입고 다녔던 거야. 그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맨날 특정적인 착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그 신체가 사실 어떤 비밀이 있어서 저렇게 다니는 게 아닐까라는 식의 이야기라서 그냥 있을 법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 공감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항상 주머니에 손을 꽂고 계셨어. 한쪽 손을 절대 안 빼. 진짜로. 농담 아니야. 절대 안 빼. 왼쪽 손을. 판서하실 때라든지 뭐 할 때 항상 오른손을 쓰시고 왼손을 절대 안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 왼손에 뭔가 비밀이 있나? 이런 생각을 다들 했었거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선생님이 아마 손가락이 잘리셨나 그랬어. 그게 좀 아이들한테 보여주기가 싫었던 거야. 그래서 항상 주머니에 손을 넣고 계셨던 거였어. 어쨌든 특이하게도 뭔가 어떤 특정적인 복장을 고집한다든지 특정적인 자세를 고집하면 이런 식의 이야기는 충분히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 선생님이 되게 좀 저는 별로였던 게 그때가 제가 중학교 때였는데 학생 인권 조례가 없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애가 뭔가 잘못을 하면은 진짜 교탁에서부터 교실 뒤에까지 뺨따기를 계속 때렸어. 진짜. 그래서 좋은 이미지는 없어요. 되게 무섭다는 생각밖에 안 했어, 그 선생님.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안 좋은 뭔가 소문 같은 게 돌았던 걸지도 모르겠어. 여튼 뭐 그런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산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고 한다. 그 이유는 6.25 전쟁이 끝났지만 끝난 줄 모르고 산에 계속 숨어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북한군으로 오인을 받아서 죽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산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이름을 불려서 나가게 되면 죽창 등으로 찔려 죽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산에서 이름을 잘못 부르게 되면 어딘가로 계속 끌려가게 된다고 한다. 라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 아직도 전쟁 중인 줄 아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부른 줄 알고 나올 수가 있다. 근데 그들이 옛날에 해코지를 당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뭔가 잡아간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뭐 유사한 이야기 옛날에 알아본 적은 있습니다만, 그 있죠. 그 2차 대전 끝났는데 아직까지도 혼자 산에서 막 동굴 들어가가지고 살고 있던 일본군 이야기. 그거 워낙 유명하니까 제가 또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긴 시간이 흘러버려서 아직도 그런 사람이 남아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근데 뭔가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 아무도 없는 걸 아는 집에다가 다녀왔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좀 유명하지 않나요? 네. 그 집 안에 있는 어떤 지방령들을 그 말로써 깨울 수 있다는 거지.
대상체가 없는 말은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거거든. 그런 이야기가 제가 어렸을 땐 있었습니다. 예. 근데 나름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처럼 그 당시에 들려서 저도 들어갈 때 부모님이 없을 시간대면은 다녀왔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걸 그 순간부터 안 하게 됐어요. 예, 그런 이야기가 떠오르는 이야기였습니다. 산에 가면 왠지 모르게 야호 하게 되죠. 야호 못 참지.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어요. 사람이 죽게 되면 영혼이 남는다. 이 영혼은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고는 어디론가 떠나간다고 하는데, 만일 이 영혼이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거나 혹은 인식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날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무한히 되풀이한다고 한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누군가의 영원한 기억 속의 일부인가? 라는 이야기네요. 그렇군요. 죽은 사람은 자기가 죽은지를 모르고 죽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지. 너무 급작스럽게 죽거나 불의의 사고로 죽으면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해. 그래서 현생에 남아서 맨날 하는 짓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기억도 없이. 그러면은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혹시 그런 존재가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좀 이제 무서운 거지. 약간 저도 좀 생활 패턴이 거의 고착화돼 있거든요. 예, 일 나갈 때는 일 나가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는 거의 제 방에 틀어박혀서 이 녹음 부스에서 유튜브 거리 찍고 있고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누군가가 본다면 제 삶이 되게 단조로워 보일 것 같아요. 같은 짓만 반복하는 사람처럼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나도 죽은 사람일지도 몰라. 네, 여러분들은 죽은 사람 방송 보는 거예요. 여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1976년 2월 일본 아라카와구에 있는 어떤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시미즈라고 하는 남자가 오른팔이 가렵다면서 간호사에게 호소했다. 간호사는 당황했다. 시미즈는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로 오른팔을 잃었기 때문이다. 주치의는 뇌의 혼란이라고 생각해서 그를 납득시키기 위해서 잠시 저를 봐주시겠습니까? 라고 한 후 메스로 오른팔이 있는 장소를 찔러보았다. 그러자 아무것도 없는 공간으로부터 피가 분출됐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있잖아, 그 환상통? 팔이 잘린 다음에도 그곳이 가렵다고 하는 그런 게 있다면서요, 진짜로. 그래서 당연히 환자가 그런 말을 하니까 이 환자가 또 환상통을 겪는구나 해가지고 주치의가 자,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하면서 메스를 들고 그 사람의 오른팔이 있어야 될 곳을 이제 비어있는 공간을 한번 싹 베어봤는데 진짜 피가 튀어나왔다라고 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재밌네. 환자가 진짜였네. 의사가 뭘 안다고 이런 느낌인 거지. 하여튼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담배에는 로켓에 들어가는 주 연료 성분이 1% 정도가 들어있다. 그러면 이 비싼 로켓의 연료가 왜 담배에 들어간 것일까? 이 로켓의 연료는 사람의 몸에 축적된다고 한다. 그래서 유사시의 흡연자들을 로켓의 연료로 쓰기 위함이라고 한다. 담배에는 연료 성분이 들어있는데 피울 때마다 체내에 쌓이기 때문에 혹시 유사시에 아주 오랜 헤비 스모커를 데려와가지고 연료를 쓸 수 있다는 거지. 재밌는데요? 흥미로운 발상이네요. 근데 이 이야기 들으니까 그거 어디서 봤지? 무한도전인가? 침착맨님이었나?
그분이 막 말씀하신 게 그 보통 그 있잖아, 금연교육 같은 거 들으면은 담배 한 가치에는 막 2,000여 종의 독극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벤젠 막 이런 식의 막 카드뮴 안 좋은 성분들 막 다 알려주잖아. 근데 그걸 보고 아니 이렇게나 많은 성분들이 들어가는데 2,500원이면 너무 싼 거 아니냐. 되게 가성비가 좋네요.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 침착맨님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재밌네요. 그치, 그런 생각할 수 있지.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오히려 신뢰가 안 가는 느낌. 담배는 백해무익이죠, 그죠? 하여튼 그렇고요. 뭐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글을 소리내어 읽는 것은 글의 내용과 사연을 하나의 파동으로 만들어서 공기를 매질로 전파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 의미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다. 의사소통이라는 단순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 글의 힘을 우리가 사는 세계로 끌어올려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의식에 가깝다. 이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혼자 있을 때에는 글을 소리내서 읽는 것을 피하라고 말하고 싶다. 귀신이 자신에게 말하는 건 줄 알고 접촉을 시도하려 할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치, 이게 아까 내가 말했던 거지. 비어있는 집에다가 다녀왔습니다 라고 하지 말라고. 귀신이 그 말을 듣고 깨어날 수 있다. 흔하게 하는 생각인가 봐요, 이런 게. 네. 그치, 이상하잖아. 그리고 네. 대상체가 없는데 말하는 게 되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말했던 것 같은데, 그 있잖아요, 요즘에는 무선 이어폰 끼고 통화하면서 걸어다니는 게 되게 익숙하지만 그 에어팟이라고 하는 그 애플사의 무선 이어폰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걸 계기로부터 그 TWS라고 하나? 트루 와이어리스 그 이어폰 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옛날에는 블루투스 이어폰이 없었냐? 아니에요, 있었어요, 옛날에도. 예. 근데 항상 배터리 같은 게 자리를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거는 무선 이어폰이구나 하는 모양새였거든. 근데 에어팟 1세대부터 진짜 그냥 이어폰만 끼고 있는, 선이 없는 이어폰만 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어폰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가 저 아직도 기억해요. 대학교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처음 봤을 때 되게 이상했어. 왜냐면은 무조건 그 당시에 통화를 이어폰을 끼고 한다고 하면은 줄 이어폰이 있어서 가지고 마이크를 입에 갖다 대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누가 봐도 통화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트루 와이어리스 이어폰이 나오니까 진짜 그냥 허공에다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처음에 되게 이상하게 봤어요. 예, 저 뭐야? 왜 허공에다 말을 하지? 이랬단 말이야. 지금은 그런 사람이 지나가도 아무렇지 않잖아. 그쵸? 근데 한 10몇 년 전만 해도 되게 이상하게 봤다고. 그런 것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통화하면서 지나가는 사람 보면은 좀 무서워했던 기억이 나요. 되게 이상해 보이잖아. 허공에다 말 거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여튼 그런 게 떠오르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1898년 구석기 인류를 조사하고 있던 인류학자들이 그들이 살던 동굴을 조사하고 있었다. 그러던 도중 사람들이 그려져 있는 동굴 벽화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 벽화에서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상한 동작을 취하고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동작들은 알파벳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그 알파벳은 rescue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 것처럼 보였다. 고고학자들은 그 동굴 벽화의 연대를 측정했고 그 벽화의 연대는 최초의 인류가 생겨나기 몇만 년 전의 연대였다는 것을 밝혀내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벽화에 그려져 있는 어떤 사람 그림 같은 걸 보게 됐는데 자세가 되게 이상해. 그래서 뭐 저런 자세의 그림을 그렸을까 했는데 얼핏 알파벳으로 보니까 RES
CUE. 레스큐로 읽을 수 있는 그런 포즈처럼도 보였다는 거죠. 구해달라는 뜻인 것처럼 보였다는 거야. 아마 현생 인류가 타임워프를 해서 구석기 시대로 가버렸던 게 아닐까. 그래서 나름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구해달라는 신호를 보낸 게 아니었을까.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네요. 최악이네. 그죠? 최악이죠. 보통 타임워프에 대한 생각을 한 번씩은 하잖아요. 지금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인 어떤 정보를 가지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엄청난 부와 재산과 이런 걸 얻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흔히 하고 사는데, 그것도 이제 상식이 통하는 정도의 과거로 가야 말이지. 구석기로 가버리면은 답이 안 나오죠. 예. 슬프다. 어쩌다가 가게 된 걸까? 네. 아주 그냥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1994년 미국 어느 마을에서 심야 순찰을 하고 있던 남자가 옷가게 부근에 라이트를 비춰보니 가게에 서 있는 마네킹을 옆에 있는 또 다른 마네킹이 칼로 위협을 하고 있는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놀란 남자는 마네킹에게 총을 발포, 마네킹의 오른팔을 분쇄했다. 그 직후에 마네킹들은 움직임을 멈추었지만 파손된 마네킹의 발 밑에는 대량의 핏자국이 남겨져 있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상상하니까 웃긴데? 그죠? 경비야 내가. 뭐 순찰 한번 돌까 해서 라이트를 비추면서 싹 가고 있었는데 어떤 마네킹이 서 있고 그 옆에는 칼을 들고 있는 마네킹이 걔를 협박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인 거지. 그래서 저게 뭐야? 해가지고 홧김에 총을 탕 쐈는데 마네킹의 오른팔이 날아가더니 피가 솟구쳐 나왔다. 그리고 마네킹들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재미있는 상상력이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생각을 한 번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마네킹이 워낙 사람과 닮게 생겼다 보니까 사람의 형태와 유사하지만 사람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쾌한 골짜기가 유발돼서 마네킹과 연관되어 있는 으스스한 이미지들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제가 언제부터 마네킹을 싫어하게 됐는지. 제가 마네킹 진짜 싫어하거든요. 지금은 마네킹을 그렇게 무서워하진 않아요. 왜냐면 옷가게에서 일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마네킹을 막 옷을 입히고 그랬어야 됐기 때문에 싫어도 만졌어야 됐어. 그때부터 나아졌는데 그 전까지는 마네킹 근처에도 안 갔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은 마네킹이 나한테 뭘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근데 어떤 꿈을 꿨어요. 아주 어렸을 때. 유치원생이었어. 그 당시가. 유치원 다닐 때 꿈을 꿨는데 저 지금도 정말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어떤 꿈이었냐면은 그 영화가 재생되는 거야. 꿈인데 그 배경이 약간 미국 이런 데야. 한 나이 드신 백발의 경비원분이 백화점 1층에 그 쇼윈도 안에 있는 마네킹들을 이렇게 라이트를 이렇게 비춰가면서 순찰을 돌고 있었어. 근데 어떤 한 마네킹이 되게 이상하게 서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순찰 도는 아저씨가 이렇게 가까이 비춰가지고 본 거지. 얘 뭐지? 이러면서.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마네킹이 손을 팍 뻗어가지고 유리창을 깨. 그 다음에 그 경비 아저씨 목을 졸라서 죽여. 그리고 그때부터 가만히 옆에 서 있던 마네킹들이 하나둘씩 유리창을 쾌장창 깨면서 나와가지고 도시를 활보하는 거야. 이런 영화 같은 게 그 어렸을 때 꿈으로 꿨어요. 장난 아니야. 진짜 완전 영화 같았어. 정말 잘 만든 감독의 영화 같은. 편집, 컷 이런 게 되게 완벽했어. 그걸 내가 꿈을 꾼 거야. 어렸을 때. 마네킹들의 시대가 온다. 마네킹들은 인간의 모습을 모방하다 못해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고자 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그 어렸던 그 당시에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마네킹을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이가 꽤 들어서까지도 마네킹을 못 만졌어. 난 진짜 지금도 신기하다니까. 어떻게 그런 꿈을 꿨지? 그 어린 나이에.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영화를 좋아했기 때문에 저도 옆에서 영화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게 좀 알게 모르게 머리에 박혔나 봐. 마네킹 소재의 영화를 본 적은 없지만 연출법이라든지 특유의 깜놀 포인트 이런 것들은 좀 정형화돼 있잖아. 그런 게 머릿속에 박혔나 봐. 그래서 영화가 재생되는 꿈을 어릴 때 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여튼간에 그렇고요. 뭐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본의 대학생이었던 나카무라는 고베 지역에 있는 한 맨션에 살고 있었다. 그는 딱히 이성 친구를 사귀지도 않고 때때로 들리는 옆방의 소음에도 간섭하지 않고 조용히 살았다. 맨션에 살게 된 지 3년째. 지진 재해로 인해서 그 맨션이 무너지게 됐는데 나카무라 씨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정말 무서웠던 것은 그 옆방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빈 방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다. 라는 이야기네요. 이런 건 무섭다. 이런 이야기가 무서운 거야. 조용히 사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막 소리가 들려도 그런갑다 이러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옆방에 사람이 안 사는 거였어. 최악이죠. 저도 이제 자취를 했었는데요. 성우지망생 준비하면서 2년 정도 서울에서 자취를 했었죠. 그 당시에 원룸 건물이 방음이 진짜 안 됐어요. 너무 잘 들리는 거야. 네. 그러니까 원래 거기가 그 원룸으로 지었던 건물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고시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 원래. 근데 그 개축을 해서 원룸처럼 만든 건데 뭐 되게 새 건물이었어요. 좋았어요 겉으로는. 근데 속이 좀 별로였던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정말 옆방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다 들려. 그리고 윗방에서 커플이 살고 있던 것 같은데 그 둘이 막 싸우는 소리라든지 그런 게 다 들리는 거야. 근데 계약할 당시엔 몰랐죠. 왜냐면은 보통 부동산에 집 알아보러 다닐 때는 밤에 가지 않잖아. 낮에 가잖아. 낮에는 사람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랐지. 근데 딱 첫 날에 들어가서 저녁에 자니까 진짜 시끄러운 거야. 막 옆방에 설거지해서 그릇 놓는 소리가 들려요. 그 정도로 방음이 안 됐거든요. 근데 차츰 살다 보니까요.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윗중에 있는 사람은 아마 헤어진 것 같아. 원래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이렇게 들렸거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야. 그거 보니까 아마 헤어졌나 보다 그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옆방 사람도 전화를 좀 자주 하는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전화를 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조용했어요. 처음에 한두 달만 시끄러웠고 나머진 되게 조용했거든.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뭐가 무서운 거냐면은 이렇게 방음이 안 되는데 너무 조용한 거야. 내가 이미 알고 있잖아. 이 건물이 방음이 안 된다는 걸. 근데 정말 너무 조용한 거야.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 윗집 옆집 이런데. 근데 사람이 분명 살고 있거든. 분명히 택배 같은 게 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괴하다 싶더라고. 그러니까 다들 안 거지. 방음이 안 된다는 걸 다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서로 시끄럽게 안 하기 위해서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산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되게 조용했어. 아마 그 집에서 내가 제일 시끄러웠을 거야. 근데 뭐 그때 제가 뭐 시끄럽게 뭘 한 건 없는데 아마도 제가 제일 시끄러웠을 거예요. 그때 막 영희도 같이 살고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 영희 되게 어렸거든요. 4개월짜리 고양이였어가지고 그 당시에 막 나대고 막 그랬거든. 그래서 제가 아마 제일 시끄러웠을 겁니다. 여튼 그런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뭐 그렇고요. 뭐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프랑스 서부의 어떤 마을에는 1400년대에 거인이 살고 있었다는 전설이 남아있다. 거인이 살고 있었다는 집도 남아있지만 어떻게 봐도
보통 인간 사이즈의 집이다. 하지만 이 마을의 전설에는 다음과 같은 묘사가 있다. 어느 빈집 앞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니 거대한 사람이 구름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최악인데? 최악인데요? 그죠? 거인의 전설이다 보니까 거인이 있었구나 했는데 뭐 얼마나 크겠어 싶었는데 남아있는 기록에 의하면 거인이 구름 위에서 자기를 내려보다 보이는 게 집안에서 보였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크면은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 지릴 것 같은데? 너무 압도적으로 큰 거잖아. 구름 뒤에서 얼굴이 보일 정도면은. 그러면 그냥 지려야죠. 양해해줘야 돼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크툴루 신화 같은 게 다 이런 거 아닌가요? 미지의 존재인데 너무나도 크고 감히 범접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도리와 힘으로는 저 존재를 이겨낼 수 없어. 그래서 무기력감에서 오는 공포 있죠. 이게 크툴루 신화 그 이야기들의 가장 중요한 점인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아시죠? 영화 미스트 있잖아요. 안개 낀 마을 나오는 거. 사람들이 다 어떤 슈퍼마켓에 모여가지고 밖에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개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것도 크툴루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 네. 그래서 영화 마지막에 보면은 엄청 커다란 코끼리 같은 애들 나와요. 그 봤을 때 느껴지는 그 위압감 있잖아. 내가 쟤를 어떻게 해도 이길 수 없구나 해서 오는 그 위압감, 좌절감 이런 거. 그걸 다루고 있는 장르가 아예 있죠. 그게 좀 떠오르는 이야기인 것처럼도 보입니다. 여튼간에 뭐 그런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원래 UFO는 미확인 비행 물체의 약어이며 외계인의 우주선은 UFO다라는 것은 틀린 말이다. 1944년 4월 2일 타이페이의 시내에서 목격된 것은 확실히 우주선이 아니라 UFO였다. 그 비행 물체는 명확하게 인형이었고 길이는 약 1m, 이상한 빛에 둘러싸여서 10m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다. 몇 사람이 그것을 목격했지만 공중에 스며들듯이 사라진 이 물체의 정체는 아직도 판명되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인형 같은 게 날아다니는 걸 여러 사람이 봤다는 거지.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뭔지 아무도 모른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인데요. 진짜로 제가 UFO 얘기 나올 때마다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UFO 관련된 걸 되게 많이 다뤘어요. UFO 특집 이런 거 진짜 많았어.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이때까지만 해도 외계인 UFO 정말 TV에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자취를 감춘 게 참 재밌어요. 예. 그 당시에는 참 많았죠. 근데 요즘 다시 또 떠오르고 있는 게 뭐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뭐 UFO랑 외계인에 대한 정보를 뭐 까발릴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트럼프가 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막 국회에다가 전 군인들 불러가지고 UFO를 봤다는 사람들 막 나와서 증언하고 막 그랬잖아. 그러면서 최근에 다시 또 UFO 열풍이 불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검색해볼까? 내용 나오는 거 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외계 생명체와 미확인 비행물체 관련 정부 기록을 공개하도록 전쟁부와 관련 기관에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2월 19일이에요. 7일 전이에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에 큰 관심이 제기된 만큼 전쟁부 장관과 관련 부처에 외계 및 외계 생명체 그리고 미확인 공중현상, 미확인 비행물체 관련 정부 문서를 식별하고 공개하는 절차를 시작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이 복잡하지만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외계인이 실제로 존재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오바마 전 대통령은 존재하지만 직접 본 적은 없다 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용기 에어포스 1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기밀 정보를 공개했다 라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해당 정보를 기밀 해제함으로써 그를 곤경에서 구해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후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외계인이 우리와 접촉했다는 증거를 봤다는 뜻은 아니었고 통계적으로 우주가 광활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 높다는 의미였다면서 해명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외계 생명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그에 대한 의견은 없으며 평소 언급도 하지 않는다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믿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끈따끈한 뉴스예요. 네. 미국에서 UFO 관련된 정부 문서를 공개하겠다 라고 하는 건데요. 참 대단한 것 같아. 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UFO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언급하고 있는 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네,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좀 궁금하긴 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생각? 글쎄, 아니 너무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분명히. 혹시 존재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약간의 기대치도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개가 될까 참으로 궁금합니다. 진짜 있는 거면 정말 재밌겠다. 여튼 그런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 현과 시마네 현의 경계에 1m 정도로 짧은 새까만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다. 거기는 특히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장소도 아니고 색도 다른 곳과 다르기 때문에 묘한 위화감이 느껴진다고 한다. 그치만 가드레일이 검게 칠해진 이유는 아무도 모르고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토목사무소도 그런 가드레일은 모른다 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단지 목격이 될 때마다 가드레일의 위치가 달라진다고 한다. 아무래도 그 가드레일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재밌는 이야기다. 그죠? 이런 게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움직인다고 하니까 우리 눈으로 보기가 어려운 걸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잖아요. 재밌네. 근데 좀 뭔가 봤을 때 이상할 것 같긴 하다. 그치? 보통 가드레일이 이제 회색깔인데 한쪽 한 2m 정도 되는 구간만 검정색이야. 그럼 되게 이상하잖아 뭔가. 저건 뭔가 싶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네요. 여튼간에 그런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 2층 집에 살고 있던 A씨는 아랫집의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매일 밤 11시가 되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여자아이의 웃음소리와 뛰어다니는 소리. 어느 날 참다 못한 A씨가 아랫집으로 내려갔는데 아랫집에는 노부부 둘만 살고 있었고 그 집에선 문제의 그 소리가 A씨의 집에서 나는 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부부 둘이 죽고 난 후 그 소음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최악이다. 최악이야. 자꾸 밑에서 애가 막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니까 간 거야. 죄송한데 좀 애 좀 뛰지 좀 못하게 좀 하세요 했더니 애가 없어. 노부부만 사는 집인 거야. 뭐지? 다른 데서 들리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노부부가 죽고 난 다음부터 그 소리가 안 들려. 그러면은 아마도 노부부가 내는 소리였던 거지. 까르르 까르르 하면서 뛰어다니는 소리가 사실 노부부의 소리였던 거야. 최악이네요. 더 무섭다. 차라리 애가 내는 소리였으면 괜찮은데, 그죠?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어요. 1988년 일본 카나가와에서 일어난 화재의 이야기. 심야 2시에 공장 창고에서 불이 나면서 가스통이 폭발해서 1시간 뒤에 진화가 되게 됐는데
그 당시 그 공장에서는 숙직을 하면서 작업 중이었던 한 직원이 있었다고 한다. 그는 폭발의 순간 밖에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무사할 수 있었는데 창 밖에서 입원 중이었던 어머니가 도와달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밖으로 나왔던 것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그의 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더니 그 어머니는 아들의 근무처가 불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보고 도와달라고 부르고 있는 꿈을 꾼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라는 이야기인데 이건 되게 감동적인데? 그렇지 않나요? 감동적이면서 기묘하다. 밤에 꿈을 꿨는데 뭔가 어머니가 날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나가본 거지. 근데 그 사이에 건물이 터져버린 거야. 살긴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사실 나는 꿈을 꾼 적이 있다. 너가 일하는 공장이 불타는 꿈을 꿔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그 소리를 막 질렀던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뭐 진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이야기는 충분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약간 좀 예지몽 비슷한 거 꺼가지고 뭐 복권에 당첨이 된다든지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이런 식의 사례들은 있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예지몽을 저는 별로 믿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조심은 하죠. 꿈자리가 사나우면 그냥 그날 하루는 좀 조심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지몽 자체가 가능하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안 합니다. 제가 좀 그런 기적이라든지 이런 걸 잘 안 믿는 편이라서 참 재밌죠. 괴담 유튜브를 절대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무서운 소재를 다루는 영상들을 만들고 있으니 정말 안 어울리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되네요. 여튼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본 야마구치현 하기시에는 메이지 유신의 모습이 남아있는 마을 거리가 많기 때문에 관광 요소로서 보호되고 관리가 되고 있다. 그런데 몇 년 전 병으로 입원을 했던 한 미장공이 수십 년 전에 사람을 죽여서 그 거리의 토담, 흙으로 만든 담 있죠? 거기다가 시체를 숨겼다는 말을 친구에게 고백을 하게 됐다. 그치만 어디에 숨겼는지, 어떤 토담에 숨겼는지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지금도 그 아름다운 마을 거리의 어딘가에는 시체가 토담에 숨겨진 채로 관광 시즌을 맞이한다고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최악이네요. 그치? 이것도 나름 있을 법한 이야기다. 그죠? 관광지니까 관광지니까 거길 막 관리하고 예쁘게 꾸미고 있는데 그 관광지를 관리하던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어디다가 넣었어. 벽에다가. 근데 그 사람이 어디다가 시체를 넣었는지를 말하지 않고 죽어버린 거야. 그럼 이제 어딘가에 시체가 있을 텐데 이게 뭐 문화재 비슷한 거니까 다 허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지금도 그냥 묻혀있는 채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꽃놀이도 즐기고 뭐 그런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인 것 같네요. 상상하면 좀 끔찍하네요. 그죠? 나름의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 다른 이야기들에 비해서.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루시드 드림은 자각몽이라고 정의한다. 헌데 루시드 드림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리고 조사해본 결과 그들이 정의한 지켜보는 자의 외모는 모두 일치했다. 그 자는 과연 누구인가? 꿈이라는 것을 깨닫고 행동하는 당신을 감시하는 감시자? 그것도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재미있는 소재인데 이거는? 그죠? 자각몽을 꾸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같은 사람을 꿈속에서 흘깃 보게 된다는 거죠. 아마도 약간 꿈 관리국 이런 데서 나온 직원 같은 느낌인가 봐.
재미있는 상상력이다. 근데 루시드 드림 하니까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이 영화입니다. 예. 드림 시나리오라고 하는 영화인데 A24라고 하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배급사에서 만든 영화거든요. 여기서 오래간만에 그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으로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대학교 교수예요. 대학 교수인데 딱히 인기 없는 강의를 하는 그냥 뭐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교수였어.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수업에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자기 얼굴을 보고 킥킥거리는 거야. 그래서 학생들 수업 시간에 떠들면 어떡해? 나와가지고 이야기해봐. 무슨 얘기 하려고? 하면서 이제 그 애들을 불렀거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이 교수님 제가 떠들고 싶어서 떠든 게 아니고요. 아이 꿈에서 교수님이 나와서 교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별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냐 하고 이제 돌려보냈는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학교에 출근해서 복도를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웃어. 기분 나쁘게. 이게 뭐냐면은 어느샌가부터 사람들의 꿈에 이 니콜라스 케이지, 이 재미없는 강의하는 교수가 꿈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근데 불특정 다수야. 처음엔 학교 사람들만 그랬거든. 근데 어느샌가부터는 막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이런 사람들 꿈에도 등장을 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벌어진 일이거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이디어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마 디스맨에서 영감을 받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사실상 분류상으로는 코미디 영화인데요. 약간 좀 공포스러운 묘사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그 미드소마 있지 않습니까? 공포 영화. 그거 만들었던 아리 에스터 이 사람도 제작에 참여한 영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웃긴 것만 생각하고 보시면 조금 이렇게 무서운데 하실 수 있고, 또 웃기기만 한 영화는 아닙니다. 현 세태를 크게 비판한 우화 같은 이야기라서 재미있어요. 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길을 잃은 여자가 어느 숲속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워낙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자는 무서움도 잊을 겸 그 목소리와 긴 대화를 나누었다. 그렇게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던 중 동이 트기 시작했고, 여자는 점점 밝아지는 시점에도 이야기를 계속 나누었다. 그리고 여자는 마지막으로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와 동시에 집안에 해가 비치면서 여자는 자신의 바로 앞에 놓인 거울 속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오늘 읽은 것 중에 제일 무섭다. 최악이네요. 예. 알고 보니 밤새 자기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거야. 글쎄, 보통은 눈치채야 되지 않나? 이상한 집에 갔는데 뭔가 목소리만 들려오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눈치챘어야 되지 않나?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 로어를 즐길 수가 없어요. 그냥 공포, 무서웠잖아, 그러면 된 겁니다. 네. 그것이 바로 로어이니까.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홍콩의 한 모퉁이에 통칭 올려다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일련의 조각상들이 있다. 하늘로 눈을 돌리고 있는 인물상이 몇 개 정도 배치가 되어 있는 건데 한결같이 무표정이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다. 조각상 부근은 투신 자살이 많은 지역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자살자들이 뛰어내리는 곳은 각각 조각상의 시선이 쏠리는 빌딩의 옥상에서부터인 것이 알려져 있다라고 한다. 라는 이야기인데, 약간 이 번역체라서 좀 이상한데요. 그거인 거지. 그러니까
조각상이 있어 그냥. 다 올려다보고 있는 조각상인 거야. 근데 그 지역이 약간 자살 명소 같은 느낌인데 하필이면은 조각상들의 시선이 모이는 곳에 있는 건물 꼭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기분 나쁜데? 뛰어내리는 입장에선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밑에 누가 날 보고 있는 느낌인 거잖아. 예. 이거랑 별개로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던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 제가 만화를 되게 좋아하진 않아요. 예, 많이 안 봅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의 그 시선이랄까? 생각도 만화는 유치한 것 이런 식의 생각을 하잖아 다들. 근데 제가 만화를 좀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만화가 있었는데 그 풀 어헤드 코코라는 만화가 있어요. 저는 이거 잘 보진 않았어요. 근데 집에 만화책이 있었어가지고 봤는데 그림체가 굉장히 뭔가 한마 바퀴랑 그 조조를 섞어놓은 듯한 좀 기괴한 그림체란 말이야.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 집에 있었어. 그 해적 만화예요. 네. 그 탐험하면서 막 동료들이랑 같이 막 이런저런 일들 겪는 그런 만화인데 그 만화책에 영권이랄까? 약간 좀 프리퀄이라고 하지. 1권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동료들이 어떻게 한 배에 같이 타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만화책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한 에피소드가 있어. 그걸 보고 제가 만화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네. 그걸 좀 설명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인공 일행들이 어떤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네. 어떤 뭐 섬마을인가? 그런 데 도착을 했어. 근데 거기에는 위를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여신상이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는 게 다 그냥 그 마을 조각상 따라서 하늘 보고 기도하는 거야. 계속. 그게 왜냐면은 그 마을이 원래는 꽤 잘 사는 마을이었거든. 근데 어느 날부턴가 산적대들이 그 마을에 들이닥치게 되면서 마을 사람들이 막 갈취하고 막 동네에 있는 여자애들을 막 데리고 가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해결책을 좀 제시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오래도록 그 조각상을 약간 신처럼 모시고 있었어. 이 마을이 잘 되는 것도 이 조각상님 덕분이다 이런 식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마을에 힘듦이 찾아왔을 때도 조각상님한테 이제 기도를 했던 거야. 다시는 산적이 우리 마을에 쳐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막 기도를 했던 거야. 근데 주인공 일행이 보기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기도한다고 뭐가 해결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막 설득하는데 아무도 말을 듣지 않아. 너무 신성시 여기고 있는 거야. 아니 언젠간 들어주실 거다. 신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런 식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주인공 얘가 배에 있던 대포를 끌고 와. 대포를 끌고 와서 빵 쏘는 거야. 그래서 대포로 조각상을 부셔버려. 그랬더니 사람들이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지금 이 신성한 조각상을 지금 어떻게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냐 이러면서 막 화를 내거든. 근데 주인공이 되려 화를 내. 그 마을 주민들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하늘을 우러러 보지 않는다. 봐야 될 것은 정면이야. 이런 말을 하거든. 기도를 할 게 아니다. 자신의 힘으로 헤쳐나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거잖아.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좀 내 삶에 경종을 울리는 약간 그런 메시지였달까? 아 그래,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이런 식의 기도를 하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나름대로 그분들은 노력을 하는 거겠지. 그렇지만 정말로 뭐가 되길 원한다면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화를 좀 다시 봤다. 그래서 그 조각상 있잖아요, 부서진 조각상. 그 앞 부분을, 그 머리부터 이제 막 가슴, 배 막 이렇게 있는 부분을 떼. 그 다음에 자기네 그 배에 있을 거 아니야, 타고 온 배. 거기에 선수에다가 붙여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아마 줬을 거야. 필요 없다고 더 이상. 우리가 나아가야 될 건 앞이지 우러러 봐야 될 건 하늘이 아니란 걸 알았기 때문에
뭐 가져가라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보통 그 해적선들 그 배 앞에는 약간 그 있잖아, 여신상 같은 거 있잖아. 그 배가 왜 그런 조각상을 앞에다가 붙이게 됐는지에 대한 에피소드였던 거예요. 그 되게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되게 좋은 만화인 것 같아. 한 권밖에 안 봐서 내용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되게 신박하게 읽었어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런저런 도시전설 같은 걸 많이 읽어봤는데요. 그러면서 제 헛소리도 같이 곁들이는 뭐 그런 시간을 가져봤는데, 도시전설이라는 게 상당히 그럴듯하면서 아마도 사실이 아닐 것으로 추측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사실은 아니겠죠. 하지만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서운 이야기는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읽은 우리로부터 하여금 소름이 돋았고 재미있는 상상을 할 수 있었고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꽤나 뜻깊은 시간을 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전 또 다음에 무서운 이야기들 모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수아였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죠.